오늘 얘기 드릴 영화는 철저히 성인물입니다. 성인물로 너무 재밌습니다. 노출 심한 배드씬만 가지고 성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여인, 그런 여인을 프랑스어로 femme fatale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단어로 되었죠. 끈적끈적하고 무더운 플로리다 해변을 배경으로 남자 주인공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femme fatale을 그린 영화입니다. 큰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몸과 머리를 이용한 철두철미한 여인의 관계, 극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남자의 운명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려집니다. 약자와 강자,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안 되는 사악한 탐욕적인 남녀 주인공이 한 통속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끈적끈적한 성의 노예가 되어 여자에게 놀아나는 도구가 되는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얘기 드릴 영화는 1981년에 나온 바디 히트인데요. 영화의 주조가 높은 온도, 땀, 끈적끈적, 습기 이런 것들이라 제목이 아주 근사합니다. 첫 장면부터 끈적끈적한데 무더운 여름 화재로 인한 흰 연기가 오프닝 씬입니다. 습기찬데 불까지. 그의 여름은 무지 덥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주인공 변호사인 네드 라신이 여자와 정사를 치른 다음 담배를 물고서 창밖으로 화재 현장을 바라다 보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뒤에 나올 방화의 복선입니다. 주인공 네드 라신은 작은 플로리다 해변 도시에서 조그만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별 볼 일 없고 실력도 없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지독한 바람둥이입니다. 이런 더운 여름 어느 날 밤 바닷가에서 야외 음악회가 열립니다. 네드는 이 음악회를 중간에 빠져나오는 섹시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얇은 흰 블라우스, 흰 스플릿 스커트, 바람에 날리는 치마 사이로 긴 다리를 보여주면서 걷습니다. 한번 자보고 싶은 욕망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여자. 바람둥이 네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길지 않은 대화에서 여자 이름이 매티이고 근처 부촌에 살고 있는 유부녀임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거의 주말에만 집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네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쉬운 네드는 그녀의 동네 술집에서 기어코 매티를 찾아냅니다. 이때 처음 둘은 서로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대며 악수를 하는데 여자의 손이 무척 뜨겁습니다. 차의 엔진이라도 들어있는 건지 하는 그녀의 말에 튠업이 필요하지 않냐며 응수하는 네드. 그 말에 올바른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또다시 받는 매티. 둘의 대화가 심상치 않죠. 그녀는 집에 풍경이 있다며 풍경 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오는데 올해는 바람 없이 그냥 무덥기만 하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서는 매티에게 네드는 풍경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매티는 그렇다면 그냥 풍경만 보고 가겠다면 오라고 합니다. 매티는 동네 술집이라 남눈이 있으니 네드가 먼저 나가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드가 우리 너무 친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했더니 바로 네드 얼굴에 철썩 매티의 손이 올라옵니다. 한 방 얻어맞고 매티의 차를 따라가는 네드.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풍경을 보여주더니 그냥 가라고 합니다. 키스까지 하고는 자기는 유혹에 약하니 그냥 가라고. 차에까지 되돌아왔지만 도저히 그냥 가기가 아쉬운 네드. 집에 다시 올라가 보았더니 아직도 매티는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들은 다 잠겨져 있고 이쯤 되면 남자는 미치게 마련이죠. 참다 못한 네드는 창문을 두드려 부시고 들어가 둘은 격정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불륜 사이가 되는데 어느 날 매티는 남편이 싫지만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혼인전 계약 때문에 자신은 이혼하면 그 많은 남편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는 것인데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금세 죽을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매티는 남편이 죽는 것이 가장 자신이 바라는 일이지만 그런 것은 말조차 꺼내는 게 두렵다고. 말이 씨가 된다며.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말은 위험한 것이다. 때로는 말이 실제로 그런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 라고 매티는 말하죠. 나중에 다 알게 되지만 물론 매티는 네드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가 연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의 어린 조카가 둘의 진한 밀회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은 표현하기 민망한 장면이니 영화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드, 매티, 그리고 남편 셋이 예기치 않게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식사 도중 남편은 자신도 콜롬비아 법대를 나온 변호사이며 사업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변호사 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법대를 어디를 나왔냐며 이 작은 도시에서도 삶이 있냐며 물어 지방 법대를 나오고 돈도 없는 네드의 자존심을 확 구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공에 빗대어 사람은 필요한 일이면 뭐든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고무된 네드는 마침내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변호해준 폭약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미키 루크가 앳된 얼굴로 폭약 전문가 역을 연기하는데 이렇게 젊고 멋있었나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이니까요. 게다가 말도 참 잘합니다. 범죄를 할 때는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50가지는 되는데 천재라면 25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천재가 아니라고. 그 말은 당신이 내게 해준 말이라고. 살인을 계획하는 네드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에서 관객들은 푸앗하고 웃게 됩니다. 방화는 심각한 범죄예요.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네드는 매티 집에 침입, 남편을 죽이고 남편 소유의 버려진 바닷가 빌딩에 시체를 유기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폭약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마이애미의 어떤 변호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처음 유언장을 작성해 준 남편의 변호사인데 매티가 새로운 유언장을 제시했다고. 그런데 이 새 유언장은 네드가 작성한 거라고. 그런데 유언장에 문제가 있으니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무슨 유언장? 네드는 유언장을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찜찜하지만 안 만날 수도 없어 네드는 만남에 응합니다. 그런데 그 미팅에는 놀랍게도 탭댄스를 즐겨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별명이 붙은 네드의 검사 친구가 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는 의문이 있다며 이 친구 검사가 남편의 죽음을 수사 중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 유언장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새 유언장은 네드가 작성하고 또한 증인으로 서명을 했는데 또 다른 증인은 매티의 친구 메리 앤 심슨이라는 여자입니다. 메리 앤은 네드가 이전에 매티 집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여자입니다. 메리 앤의 뒷모습이 너무나 매티와 흡사해서 매티인 줄 알고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한마디 던졌는데 읍스! 등을 돌린 여자는 딴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답은 쿨합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매티가 나타나 둘을 인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앤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친 유언장 왜 무효인가요? 고친 유언장에 의하면 매티와 남편의 조카가 같이 반반씩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조카에게 물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네드가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문구 때문에 영구 구속 금지의 원칙이라는 법리에 반하고 이 때문에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짤막하게 법 얘기하고 넘어가죠. Rule against perpetuities. 한국말로 영구 구속 금지의 원칙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법은 유산이 대를 이어 영구히 이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리는 간단히 한 문장인데 번역도 쉽지 않고 번역을 해도 여전히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막으로만 남겨둡니다. 죽은 자가 자신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영원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극히 간단한 한 문장의 법리가 이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당연하고 심지어 법대생이나 변호사조차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라 변호사가 이 법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변호사 업무 실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961년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법대 다닐 때는 우리 법대생들은 이 법리 일부러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요. 자, 영화로 돌아와서 유언장 전체가 무효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언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플로리다 법에 의하여 남편 유산 전체가 배우자인 매티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됩니다. 남편의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행여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를 골라볼까 하여 마이애미가 아닌 이곳 법원에서 유언 검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된통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네드가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엉망으로 만들어서 네드가 고객으로부터 말프랙티스로 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4년 전 그 사건의 주심 판사가 바로 이 판사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티는 고백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유언이 담겨진 네드의 편지지 양식은 메리가 훔쳐온 것이라고. 그런데 사망사건 수사의 화살은 서서히 네드에게로 겨누어집니다. 검사 친구와 함께 일하는 수사관 아스카는 정의감이 충만한 형사입니다. 그는 네드를 좋아하지만 정의는 정의이고 진실은 진실. 수사관 아스카는 네드에게 경고합니다. 그녀는 독이야. 그것도 아주 대단한 메이저리그급 문제라고. 그리고 모든 정황들이 네드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들입니다. 매티의 남편은 늘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안경이 시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네드의 알리바이가 부정되는 점. 둘은 이전의 만남을 부인해 오고 있었는데 둘의 밀회를 남편의 조카가 목격했던 점. 그리고 마침내는 유언장 말프랙티스 사건 얘기를 그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가 매티에게 해주었고 그가 미안한 마음에서 매티의 변호사로 네드를 추천해 주었다는 점까지. 수사망이 네드를 옥죄어 오는데 매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남편 사후 처리가 끝나서 돈은 이제 다 자기 것, 아니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안경을 가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부를 매수해서 안경을 자기 집 보트하우스에 갖다 놓기로 했으니 거기 가서 안경을 찾아오면 된다고. 자기도 갈 테니 저녁에 만나자고. 보트하우스에 간 네드. 하지만 그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집안을 살피게 되는데 문에 폭약이 장치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서야 네드는 매티에게 완전히 속은 것을 깨닫고 총을 준비합니다. 한편 수사관 아스카도 네드를 체포해야 하겠다며 총을 준비하고 그를 잡으러 갑니다. 네드는 매티 집에서 매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총을 보여주며 매티 보고 가서 안경을 집어오라고 합니다. 매티는 보트하우스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순간 마음이 변한 네드가 매티를 만류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보트하우스는 폭발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수사관 아스카가 다 지켜봤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네드가 수감된 감옥. 여기서 네드는 하나씩 매티의 관계를 깨닫고 매티야말로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실천할 종류의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매티의 과거와 그녀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말은 짐작되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배드신도 화끈하거니와 대화 플롯도 훌륭합니다. 주인공 역의 윌리엄 홀트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이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는 아주 좋습니다. 1980년에 본격적으로 나왔으니 거의 데뷔작입니다. 여주인공 캐슬린 터너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로맨싱 스톤으로 계속 히트를 칩니다. 탭 댄스를 추는 검사 역에는 나중에 코미디 TV 드라마 시리즈 Cheers로 성공하는 탭 댄슨이 나옵니다. 당시 충격적인 배드씬으로 대히트했습니다.